누나,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요양원에 있는 엄마한테 감쪽같이 사기까지 치면서 이러면 안 되잖아. 사기라니. 난 그저 미리 받은 거야. 너는 미국 가서 잘 살면서 이제 와서 뭔데? 이 정도는 내 몫이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계단에서 굴러 다친 저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던 효녀딸의 청천벽력 같은 배신으로 모든 걸 잃게 된 제 사연을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윤정희라고 합니다. 올해 72살이에요. 남편과 저는 20대 초반에 결혼을 하고 반지하 월세방에서 시작했어요.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소위 막노동이라고 하는 일용직으로 일했고, 저는 건설 현장 인부들 식사를 준비하는 한바집에서 일했어요. 저희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일터로 향했습니다. 참 힘겨웠던 젊은 시절이었어요.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첫째 수진이를 임신했을 때도 새벽부터 고된 일을 하는 탓에 저도 아이도 위험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일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7년 정도 일하고 대출을 받아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그때의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지요. 지금은 서울 도곡동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5년 전 남편이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46인 딸 수진이는 저와 가까이 살겠다고 옆 동네에서 살고 있죠. 45인 아들 현우는 15년 전에 결혼을 하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또 고장이 나서 3일째 수리 중인 것 말고는요. 이번에는 부품 교체까지 해야 해서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3층이면 그래도 계단으로 다닐만 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날만 아니었더라면 아침 산책을 나가려고 계단을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굴러 떨어졌어요. 순식간에 천둥 같은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통증이 엄습했습니다. 그날따라 휴대폰을 두고 나와서 이웃이 저를 발견하고 119 구급대를 불러주기까지 1시간 넘게 계단에 누워 있었죠. 이웃들이 담요도 가져다 주고 손도 잡아주었지만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대학병원에서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골반뼈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해요. 수술대에 오르기 전 수진이가 제 손을 잡고 울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엄마, 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곁에 있을게요. 수진이의 그 말에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수술 후 3개월 중환자실과 일반 병실을 오가며 힘겨운 시간을 보냈어요. 수진이는 직장 일이 있는데도 거의 매일 밤 병실에서 잤습니다. 퇴근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와 밤새 저를 간호했죠. 낮에는 간병인이 있었지만 밤만 되면 수진이가 고집을 부렸어요. 엄마 옆에서 내가 잘 거야. 간병인 아줌마는 퇴근하셔도 돼. 남편이 남겨준 약간의 보험금 덕분에 병원비 걱정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저의 노후 생활 버팀목이 되는 도곡동 아파트도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하지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았어요. 수술 후 감염으로 고열에 시달릴 때도, 통증에 잠 못 이룰 때도 수진이는 항상 곁을 지켰습니다. 재활병원으로 옮긴 뒤에도 2개월이 더 걸렸어요. 겨우 걸음마를 뗄 수 있게 됐지만 의사는 완전한 회복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결국 집으로 돌아왔지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씻는 것도 모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엄마, 이러다 큰일 날 것 같아. 내가 매일 올 수 있으면 좋은데 회사 일도 있고 우리 이제 어떡하지? 매일 밤 수진이의 한숨 소리가 커져갔습니다. 딸아이의 얼굴은 점점 지쳐갔고 저는 그런 딸을 보는 것이 괴로웠어요.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건강하게 제 집에서 평소처럼 살고 싶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나고 수진이가 처음으로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용인에 새로 생긴 실버타운 같은 요양원이 있대. 거기 좀 가보지 않을래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다, 수진아. 난 여기 내 집에서 살 거야. 하지만 수진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밤 퇴근 후에 와서 저를 돌보면서도 요양원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습니다. 엄마, 거기 의료진들도 최고고 재활치료 시설도 정말 좋대. 내 친구 어머님도 거기 계시는데 완전 만족하시나 봐. 한 번만 가서 둘러보면 안 돼? 평일에는 간병인 아주머니가 와서 도와주셨지만 밤이면 저 혼자였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 기저귀를 차고 지내는 날도 많았습니다. 넘어질까봐 겁도 나고요. 수진이는 주말이면 하루 종일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밥도 해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하지만 점점 지쳐가는 게 보였어요. 한 번은 제가 밤중에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질 뻔했는데 그때 수진이가 펑펑 울더군요. 엄마, 제발. 나도 너무 힘들어. 회사 일도 있고 내 가정도 있는데 이러다 엄마 혼자 있을 때 큰일 나면 어쩌려고 그래.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 수진이한테만 너무 많이 기대왔던 거예요. 현우는 미국에 가서 자주 볼 수도 없는데 수진이한테만 모든 걸 떠맡겨 온 거죠. 결국 요양원을 가보기로 했어요. 수진이가 말한 대로 정말 좋은 곳이었습니다. 깨끗한 시설에 친절한 직원들, 특히 재활치료 시설이 인상적이었어요. 엄마, 여기서 재활치료 받으면서 좀 지내보면 어떨까? 내가 자주 올게요. 일주일에 4~5번은 꼭 와서 볼게.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그날 저는 입소를 결정했습니다. 집을 떠나기 전날 밤 32년을 살아온 우리 아파트를 둘러보았어요. 남편과 함께했던 추억들, 아이들을 키웠던 시간들. 모든 게 어제 일 같은데 말이에요. 수진이는 요양원에 제 방을 예쁘게 꾸며 놓았습니다. 평소 쓰던 화장대며 좋아하는 이불복까지 그대로 가져다 놓았어요. 엄마가 편하게 지내다가 나중에 집에 돌아갈 수 있게. 내가 열심히 도와드릴게. 요양원에서의 첫날 간호사가 와서 몸 상태를 체크하고 갔습니다. 저녁에는 수진이가 과일을 잔뜩 사들고 왔어요. 엄마, 여기 직원들한테 잘 말씀해뒀으니까 불편한 거 있으면 뭐든 말씀하시고 내일도 올게요. 하지만 첫날부터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낯선 침대, 낯선 공간. 창문 밖으로 보이는 어두운 하늘이 왠지 모르게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불안감이 어쩌면 앞으로 닥칠 일을 예감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걸. 엄마, 미안해.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당분간은 자주 못 갈 것 같아. 수진이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수진이가 승진했다는 소식도 들었고 해외 거래처도 많이 늘었다고 하니까요. 전화는 매일 왔어요. 피곤한 목소리로 회사 이야기를 하다가 전화를 끊을 때면 엄마,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하곤 했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방문은 점점 뜸해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오던 것이 보름에 한 번으로요. 올 때마다 수진이는 말했어요. 프로젝트가 잘 끝나면 더 자주 볼 수 있을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옆방의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여기 한 달에 150만 원이면 너무 비싸지요?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수진이는 분명 300만 원이 넘는다고 했는데 가슴 한켠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간호사님께 입원비 내역을 확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수진이에게 보냈으니 연락해보라고 하시더군요. 전화를 걸었지만 회의 중이라며 받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뜻밖의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윤정희님 되시나요? 도곡동 부동산 미래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 이전 관련 서류에 사인이 하나 누락되어서요. 혹시 따님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명의 이전 말씀이시죠? 네? 지난달에 매매 계약하신 아파트 건이요. 새 소유주 분이 등기를 서두르고 계셔서요. 소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우리 집이 그것도 한 달 전에 이미 팔렸다고? 곧바로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집이 팔렸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제가 설명할게요. 이건 다 엄마를 위해서. 그 순간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왜 수진이가 요양원에 저를 모시고 싶어 했는지, 왜 통장과 도장을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했는지, 왜 프로젝트를 핑계로 바빴는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 딸이, 내 피부치가 날 속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국 로스앤젤레스는 지금 한낮이겠죠.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멀리 미국에 있어도 1년에 한두 번은 꼭 다녀가는 착한 아들이에요. 이번에 제가 다쳤을 때도 오고 싶어 했지만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 바로 오지는 못했죠. 현우야, 엄마가 너한테 얘기할 게 있어.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수술 받고 요양원에 오게 된 일, 그리고 방금 전 알게 된 집이 팔린 이야기까지요. 뭐라고요? 도곡동 집이 팔렸다고요? 현우의 놀란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누나가 그럴 리가 없는데 얼마 전에도 누나랑 통화했거든요.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좀 손해봤다고 하긴 했는데 현우의 말에 귀가 솔깃해졌어요. 부동산 투자라고? 네, 강남 쪽 상가 건물에 매형이랑 같이 투자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엄마, 혹시 그거랑 관련이 있는 거 아닐까요? 현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수진이가 평소에 하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이 집이랑 엄마 돈은 어차피 나중에 다 내 거 될 거잖아. 현우는 미국 가서 잘 살고 있으니까. 늘 농담처럼 던지던 말이었는데 그게 수진이의 진심이었던 걸까요? 엄마, 내일 당장 비행기 예약할게요. 이건 혼자 해결하실 일이 아니에요. 아니야, 현우야. 아직 확실한 것도 없는데. 무슨 소리세요? 이미 집이 팔린 게 확실하잖아요. 엄마, 절대 누나한테 제가 간다는 말 하지 마세요. 일단 통장 거래 내역이랑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해 봐야 해요. 내일 저녁 비행기로 갈게요. 모레 점심에는 엄마 뵐 수 있을 거예요. 통화를 끝내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수진이가 늘 자기 것이라 생각했던 이 재산. 투자 실패로 조급해진 마음에 이런 일을 저지른 걸까요? 창밖에는 달빛이 어둡게 비치고 있었어요. 모레 점심때면 현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 마음을 잘 추스르고 있어야겠어요.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현우를 만난다고 생각하니 설렜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그때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일찍 갈 수 있을 것 같아. 점심 먹고 갈게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어요. 오늘은 안 와도 돼. 재활 치료받고 좀 쉬려고 했어. 전화를 끊고 나니 식은땀이 흘렀어요. 현우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지금 택시 타고 가고 있어요. 2시간 정도 걸린대요. 그 2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요양원 로비에 있는 방명록이 생각났습니다. 수진이가 올 때마다 서명을 했을 텐데 간호사님께 부탁해서 방명록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처음 2달은 정말 자주 왔더군요. 그런데 최근 2달은 한 달에 2번 정도였어요. 2시간 뒤 현우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달려와 안기는 아들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현우와 잠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현우가 노트북을 꺼내더니 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인터넷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우리 집이 지난달에 이미 팔린 게 확실했습니다. 매매가는 시세보다 훨씬 낮았어요. 이거 봐요. 누나가 엄마 도장으로 모든 걸 처리했네요. 매매 계약서, 위임장, 심지어 요양원 입소 서류도. 현우가 말하는 동안 저는 계속 눈물만 흘렸어요. 그러다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현우야, 이제 어떡하지? 그때 갑자기 문이 열렸어요.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이는 현우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누나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현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수진이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현우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수진이의 손을 잡았어요. 2 사람은 병실 밖으로 나갔죠. 창밖으로 늦가을의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지만 병실 안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온 거겠죠.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니까요. 제 옆에는 믿을 수 있는 아들이 있으니까요. 수진이가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할지, 저는 그저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을 테니까요. 복도에서 들리는 이야기 소리가 점점 커졌다가 다시 작아졌다가 했어요.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사기까지 치면서. 이럴 일은 아니었다고. 사기라니! 난 그저 미리 받은 거야. 너는 미국 가서 잘 살면서 이제 와서 뭔데? 한참 후에 돌아온 2 남매의 모습이 심상치 않았어요. 수진이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현우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수진이는 투자 실패로 힘들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평생 엄마 곁에서 살았으니 이 정도는 당연히 자기 몫이라고 생각했다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현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현우는 엄마가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엄마 몰래 재산을 빼돌린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대화로 풀어보려 했던 현우의 마음도 싸늘하게 식어버렸나 봅니다. 수진이는 한마디 말을 남기고 병실을 나가버렸어요. 엄마, 난 엄마가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현우는 한참 동안 창밖만 바라보다가 내 침대 옆에 앉았어요. 커다란 손으로 내 손을 꼭 잡아주었죠. 엄마, 우리 저녁 먹어요. 저는 밥 생각이 없다며 고개를 저었는데도 현우는 도시락을 사러 나갔다 왔어요. 아들은 제가 한 숟가락씩 먹을 때마다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저녁을 먹고 나서도 현우는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어요. 제 손을 잡은 채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죠. 미국에서의 생활, 회사 이야기, 그리고 며느리와 손주들 이야기도요. 미국에서도 매일 엄마 생각해요. 근데 누나가 잘 모시고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있었는데 밤이 깊어져서야 현우는 일어났어요. 내일 아침 일찍 올게요. 푹 주무세요. 엄마. 병실 문이 닫히고 저는 오랫동안 아들의 온기가 남아있는 손을 바라보았어요. 창밖으로는 해가 저물고 있었지만 제 마음 속에는 작은 희망의 빛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비록 수진이로 인해 큰 상처를 받았지만 이제 현우가 제 곁에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앞으로의 일들도 잘 해결될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현우가 도착했습니다. 어제와 달리 얼굴이 어두웠어요. 밤새 무언가를 조사한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가 가져다 준 커피도 그대로 식어가고 있었죠. 현우는 노트북을 펴더니 여러 서류들을 보여주었어요. 도곡동 집 매매 계약서, 등기부등본, 그리고 제 통장 거래 내역까지. 아들은 밤새 잠도 자지 않고 이 모든 자료들을 찾아봤나 봅니다.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났습니다. 우리 집은 시세보다 3억이나 낮은 가격에 팔렸어요. 게다가 매매 대금이 입금된 통장에서 돈은 순식간에 빠져나갔더군요. 수진이 명의로 된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그 뒤로는 종적을 감춘 거예요. 남편이 남겨준 재산이었는데, 평생 살아온 집이었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사라져 버렸다니. 창가에 놓인 화분에 물을 주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잠시 뒤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어젯밤에 매형이랑 통화를 했어요. 현우의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수진이 부부는 작년에 강남 상가 건물에 큰 투자를 했대요. 전세금을 끼고 무리하게 매입했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세입자들이 나가겠다고 했답니다. 더 큰 문제는 수진이가 사위 모르게 한 주식 투자로 큰 손실을 봤다고 해요. 사위는 힘들어하면서도 버텨보자고 했다는데 수진이는 급히 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제 재산에 손을 대기로 한 거였어요. 사위는 극구 말렸다는데 수진이는 우리 엄마 재산인데 내가 미리 쓰면 어때서? 라고 했다네요. 현우의 말에 따르면 사위는 한숨을 쉬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처음엔 그저 그 판부를 끄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점점 욕심이 커져서 그 말을 듣자 수진이의 최근 행동들이 떠올랐어요. 은행에 갈 때마다 통장을 달라고 하던 것, 도장을 맡아주겠다고 하던 것, 그리고 요양원으로 저를 데리고 오던 날, 짐을 싸면서 제 서류 보관함을 꼼꼼히 챙기던 모습까지. 수진이는 계획적으로 이 모든 걸 준비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돈이 필요해지면서 점점 변해간 걸까요?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유난히 시끄럽게 들렸습니다. 세상이 온통 뒤틀린 것만 같았어요. 내 딸이, 우리 수진이가 이렇게까지 변해 있었다니. 현우는 제 침대 옆에 앉아 차가워진 제 손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어요. 아들의 큰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참 좋았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대답하기 전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수진이의 어린 시절, 투정 부리던 모습, 결혼식 날의 환한 미소, 그리고 요양원에서 보여준 거짓된 효심까지. 어쩌면 제가 너무 수진이를 믿었던 걸까요? 아니면 돈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바꾸어 놓은 걸까요? 병실 창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여전히 맑은데 제 마음속은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 잔잔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마 끝에 매달린 빗방울이 하나 둘 떨어지는 걸 보고 있자니 제 마음도 이제 비처럼 차분히 가라앉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수진이가 병실로 찾아왔어요. 전과 다르게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죠. 평소에 당당하던 걸음걸이도 없었고 깔끔하게 갖춰 입던 옷차림도 아니었습니다. 현우는 잠시 자리를 비켜주겠다며 밖으로 나갔어요. 엄마. 내가 수진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저는 그저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욕심이 많았던 아이. 뭐든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떼를 쓰고 울고 불며 조르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마다 남편은 우리 딸 욕심 많은 게 나중에 성공할 상이야 라고 했었죠. 그 시절이 떠오르자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분수에 맞게 살라고 가르쳤어야 했나? 전부 다 투자에 실패했어요. 집을 판 돈도, 상가 보증금도, 주식이 폭락하면서. 수진이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병실에 울렸어요. 투자한 돈을 날리고 세입자들한테 전세금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요양원비도 이제는 더 이상.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남편이 남겨준 재산, 평생 아껴온 돈, 그리고 우리 집까지. 모든 게 사라져버린 거였네요. 딸을 원망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아파왔어요. 수진이의 헝클어진 머리칼, 부은 눈, 창백한 얼굴. 이런 모습이 된 것도 다 제가 돈을 너무 쉽게 맡긴 탓이 아닐까. 어미로서 제대로 된 분별력도 없이 모든 걸 맡겨버린 제 잘못은 없었을까. 수진이는 그대로 병실을 뛰쳐나가 버렸어요. 잠시 후 들어온 현우가 요양원 원장실에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이미 3개월치 요양비가 밀려 있다네요. 더 이상 이곳에 있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엄마, 우리 집으로 가시죠. 미국에서 살면 고개를 저었어요. 현우는 이제 막 자리를 잡은 참이에요. 아직 어린 아이들도 있고, 제가 그곳에 가면 현우 가족들한테도 큰 부담이 될 거예요. 창밖에는 석양이 저물고 있었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비치는 붉은 노을이 마치 제 인생 같아 보였어요. 화려했던 기억들이 서서히 저물어가는. 간호사가 저녁 약을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퇴소 절차를 마무리하셔야 한대요. 베개에 기대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한다는 게 가능은 한 걸까? 평생을 살아온 집도 없어졌고, 노후 준비해둔 돈도 전부 없어졌어요. 요양원도 나가야 하고, 재활치료는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발걸음도 여전히 불편한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한때는 이 나이에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 하나 봅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과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요양원에서 나오는 날, 현우가 구해준 원룸으로 향했어요. 도곡동에서 조금 떨어진 옛날 빌라였지만 다행히 엘리베이터가 있었죠. 보증금을 현우가 치러주었고 한 달 생활비를 쥐어주고는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현우는 몇 번이나 미안하다고 했어요. 엄마, 제가 어떻게든 빨리 돈 모아서 좋은 집으로 모실게요. 지금은 이게 최선이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고마웠어요. 이틀 만에 집도 구하고 기본적인 살림살이도 장만해주고 저를 걱정하느라 한숨도 못 잔 것 같은 아들의 얼굴이 안쓰러웠어요. 8평 남짓한 원룸이지만 창도 크고 햇빛도 잘 들어와서 마음에 들었어요. 작은 주방도 있고 화장실도 넓어서 거동하기에도 불편함이 없었죠. 무엇보다 30년 넘게 살았던 동네 근처라 마음이 놓였어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올게요. 그때마다 생활비 가져다 드릴게요. 근처에 편의점도 있고 동네 마트도 가깝고 엄마가 평소 다니시던 재활병원도 걸어서 10분 거리예요. 현우를 배웅하고 돌아와 처음으로 혼자 맞이하는 밤. 넓지 않은 공간이지만 제 집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은 편했어요. 베란다에 놓인 의자에 앉아 도시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죠. 이사 온 다음 날 아침 산책을 나갔다가 반가운 얼굴을 만났어요. 30년 넘게 알고 지낸 순자 씨였어요. 어머, 정희 씨, 여기서 뵐 줄이야. 많이 힘드시죠? 순자 씨는 제 사정을 이미 알고 있더군요. 오래 살아온 동네라 소문이 다 났나 봐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부끄럽지는 않았어요. 매일 아침 공원에서 같이 운동해요. 우리 나이에는 움직여야 해. 그렇게 아침 운동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다들 제 또래의 할머니들이었죠. 거동이 불편한 저를 위해 천천히 걸어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생활이 자리를 잡아갔어요. 아침에는 공원에서 운동하고 일주일에 3번은 재활병원에 가고 장보기도 이제는 혼자서 할 수 있게 됐죠. 순자 씨가 복지관도 소개해 줬어요. 데이케어 센터에서 점심도 먹을 수 있고 프로그램도 많다고 했죠. 처음에는 망설여졌지만 가보니 의외로 좋더군요. 정희 어르신, 손재주가 좋으시네요. 이런 거 하시면 용돈벌이도 되는데. 복지관에서 만난 선생님 말씀에 용기를 내어 수작업반에 등록했어요. 간단한 조립일이었지만 시간당 알바비를 주더군요. 처음으로 받은 알바비가 5만 원. 적은 돈이지만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떠나고 자식 때문에 전 재산 날리고 이제는 제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현실. 밤이면 가끔 수진이 생각이 나요. 잘 지내고 있을까? 밥은 제때 먹고 있을까? 그래도 이제는 마음이 덜 아파요. 이따금 지나가다 마주치는 옛 이웃들이 자식 키우는 게
다 그래요. 우리도 다 겪은 일이에요. 라며 위로해 주시는데 그게 참 힘이 됩니다. 작은 원룸이지만 이제는 제법 아늑해졌어요. 화분도 놓고 작은 스탠드도 켜고 저녁이면 베란다에 앉아 지는 해를 바라봐요. 예전의 호화로운 생활은 아니지만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아야 할 때, 비록 초라하고 작은 시작이지만 이것도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오늘은 남편 기일이에요. 아침부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5년 전 이맘때 남편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었죠. 여보, 미안해. 내가 더 오래 살면서 지켜줘야 하는데.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남편이 그토록 아끼던 수진이가 이럴 줄도 모르고 제가 이렇게 혼자가 될 줄도 모르고 아침에 일어나 화장대에 놓인 남편 사진을 보며 한참을 울었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할머니들과 함께 추석 송편을 빚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다들 저와 비슷한 사연을 갖고 계시더군요. 자식 때문에 재산을 날린 분, 사기를 당한 분, 홀로 사시는 분들. 우리 영감님은 늘 그랬어요. 자식 믿다가 실패해도 괜찮다. 안 믿고 살면 그게 더 불행이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순자 씨의 말에 가슴 한켠이 찡해졌어요. 우리 남편도 비슷한 말을 했었죠.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침 일찍 출근하면서도 제가 좋아하는 호빵을 사다 놓고 갔죠. 주말이면 가족들과 등산도 가고 저녁이면 막걸리 한잔 하면서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곤 했어요. 요즘은 일주일에 2번 복지관에서 수작업을 해요. 부족한 용돈도 벌고 친구도 사귀고 작은 행복을 찾아가고 있답니다. 어제는 복지관 선생님이 컴퓨터 배우기 반에 등록하라고 하시더군요. 처음엔 망설여졌지만 한번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여보, 나 이제 컴퓨터도 배워요?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놀랐을까. 남편은 제가 새로운 걸 배우는 걸 참 좋아했어요. 제가 요리학원 다닐 때도 시식을 하고는 우리 마누라가 최고야 라며 좋아하던 모습이 눈에 선해요. 저녁이면 여전히 수진이 생각이 나요. 엄마가 보고 싶지는 않을까. 그래도 이제는 덜 아파요. 시간이 약이라더니 정말인가 봅니다. 남편이 생전에 늘 하던 말이 있어요. 우리 수진이는 욕심이 많아. 그게 걱정이야. 그때는 그저 자식 걱정하는 소리려니 했는데 이제야 그 말 뜻을 알 것 같아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질 무렵 현우가 보내준 태블릿으로 유튜브도 보고 카톡으로 친구들과 대화도 나누게 됐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우리 마누라 이제 제법이네 하고 웃었겠죠. 요즘은 매일 저녁 산책을 해요. 움직임도 많이 좋아졌거든요. 남편과 자주 걷던 그 공원을 거닐면서 혼잣말처럼 이야기를 해요. 오늘 있었던 일, 기분 좋았던 일, 서운했던 일들. 마치 남편과 대화하듯이요. 여보, 기억나요? 이 벤치에서 처음 만났잖아요. 그때 당신이 우산을 씌워주면서 말을 걸었었죠. 가끔은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봐요.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반짝이는 날이면 남편도 저를 보고 있을 것 같아서 괜히 웃음이 나요. 남편이 보고 싶은 밤이면 옛날처럼 소주 한 잔을 따라요. 물론 이제는 반잔만. 건배를 하면서 중얼거리죠. 여보,
나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창밖으로 달빛이 환하게 비치던 밤, 문득 깨달았어요. 행복은 꼭 크고 화려한 것만이 아니란 걸. 이렇게 작은 일상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걸. 남편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이 생각나요. 여보, 행복하게 살아야 해.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비록 지금은 작은 원룸이지만 이곳에서 나만의 작은 행복을 찾아가고 있으니까요. 6개월이 지났어요. 이제는 복지관에서 다른 할머님들께 카톡 사용 법도 가르쳐 드리고 유튜브 보는 법도 알려드리고 있어요. 처음 스마트폰을 배웠을 때 저의 모습이 떠올라 더 천천히, 더 쉽게 설명해 드리곤 합니다. 할머님들이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게 되었다며 좋아하실 때면 제 마음도 따뜻해져요. 어느 비 오는 저녁이었어요.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더니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많이 흐트러진 모습이었죠. 비에 흠뻑 젖은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구겨진 옷차림.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엄마를 이렇게 만든 난 사람도 아니에요. 수진이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얼마나 울었을까. 딸의 젖은 머리를 닦아주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진이는 요즘 근처 마트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사위와도 헤어지고 강남에서 멀리 떨어진 월세 단칸방에서 산다고. 도곡동 아파트 판 돈도 다 잃고 빚만 남았다네요. 크느끼며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는 딸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날 밤 수진이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둘이서 된장찌개를 정성껏 끓여 먹었죠. 수진이는 엄마가 끓여주는 된장찌개가 가장 맛있다며 울먹였어요. 다음 날부터 수진이는 매일 퇴근길에 들렀어요. 작은 반찬거리라도 사들고 와서는 냉장고를 채우고 청소도 하고 예전에 그 수진이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현우한테 연락할 때는 많이 망설였다고 해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전화했더니 현우가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대요. 다시 시작하자는 현우의 말에 또 한 번 울었다네요. 한 달쯤 지났을까. 수진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엄마, 우리 이제 같이 살아요. 제가 엄마 곁에서 진짜 효도할게. 엄마 이렇게 사시는 거 보니까 가슴이 너무 아파서. 그렇게 우리는 좀 더 큰 투룸으로 이사를 했어요. 수진이의 월급과 제가 복지관에서 받는 수입으로 빠듯하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죠. 아침이면 같이 공원을 산책하고 저녁이면 함께 장을 보러 가요. 주말에는 둘이서 김치도 담그고 반찬도 만들어요. 수진이는 이제 마트 책임자가 되었어요. 야근이 있는 날엔 미리 연락해서 제가 걱정하지 않게 하고 쉬는 날이면 온종일 저와 시간을 보내죠. 명절에는 현우도 가족들과 함께 왔어요. 오랜만에 식구들이 모여 웃음꽃이 피었죠. 얼마 전에는 수진이가 조그만 통장을 하나 내밀었어요. 매달 조금씩 모아둔 돈이라며 나중에 엄마랑 좋은 집으로 이사 가자고.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지금 이대로가 좋다고. 복지관 선생님 말씀처럼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또 그것을 바로잡으려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수진이도 저도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답니다. 작은 투룸 빌라이지만 이제는 웃음소리가 가득해요.
예전처럼 부자는 아니지만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죠. 돈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걸. 이제야 우리 모두 알게 된 것 같아요. 창밖으로 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떴어요. 마치 우리 모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아요. 이제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딸을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인 게 잘한 거지요? 제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신가요?